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셀프 검찰 출석이 무산됐습니다. 검찰청사 밖에서 주변 사람 말고 날 구속해달라 메시지도 던졌지만 검찰은 부르면 나오라는 입장이죠. 민주당 내일 의원총회를 여는데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어떤 수습책들이 논의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한일 관계와 관련한 옹호 발언을 요청받았다는 취지의 태영호 의원 음성 녹취가 공개돼서 또 논란입니다. 이진복 수석 그리고 태영호 의원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은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고 맹공을 퍼붓는 상황. 윤리위 가동으로 분위기 좀 쇄신하려 했더니 또 원점으로 돌아간 국민의힘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룰 내용들이고요. 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월 2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셔틀 외교의 본격 가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사가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순서라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자진 출석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가 검찰의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구속하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첫 전원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상폭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노동계는 12,00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습니다. 당분간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재 가격 등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억제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노동절인 어제 분신을 시도했던 건설노조 간부가 끝내 숨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총력 투쟁을 예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나이트 첫 소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실무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 방일에 대한 답방 차원인데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의 본격 가동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양국 정상은 서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했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가 오는 7일부터 1박 2일 방한합니다. 윤 대통령 방일에 대한 답방으로 셔틀 외교 재가동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는 건 양자 방문으로만 봤을 때 지난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입니다. 애초 기시다 총리는 이달 중순 G7 정상회의 이후인 여름쯤 방한할 거로 예상됐는데 일정을 훨씬 앞당겼습니다. 한일 한미로 이어지는 큰 그림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외교 주도권을 잡았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해석입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1박 2일로 방한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예비회담을 열고 정상회담 의제 등을 의논합니다. 두 정상이 마주 앉을 테이블에선 안보와 경제협력, 한일 관계, 대북 대응이 논의될 거로 예상됩니다. 지난 방일에서 2차에 걸쳐 이뤄졌던 친교 시간, 대통령실 역시 그에 걸맞은 시간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와 우리나라 정계 재계 인사들이 만나는 일정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는 무엇보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배상 해법안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표명할지가 관심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셔틀 외교를 막 복원한 만큼 좀 더 신뢰가 쌓여야 할 거로 보인다며 전향적 자세를 기대하긴 어려울 거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호응을 얻기보다는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여러 국제 정세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좋은 기회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양국은 안보와 경제 협력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원전 오염수 방출 등 만만치 않은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7, 8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이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순방 일정 중 기시다 총리는 셔틀 외교 재개의 첫발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今後の日韓関係の加速や激変する国際情勢について腹を割った意見交換を行う良い機会になると期待をしております。以上です。 기시다 총리는 당초 이달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뒤 한국을 찾을 전망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2달도 안 돼 전격 답방하는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긍정평가하고 한미일 공조를 거듭 강조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언론들은 양국 정상이 대북 대응 등 안보 상황과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두 나라는 국장급 외교 안보 대화를 5년 만에 재개하고 상호 수출 심사 우대국 복원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경제 안보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다만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첨예한 현안들에서 양국의 기대치가 얼마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대통령실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서 거듭 전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부르면 오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 박광원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 먼저라면서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난을 들고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덕담을 건넸습니다.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조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박 대표님께서 잘 좀 이끌어 주시고 또 저도 할 역할이 있으면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 1년이 다 되도록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대화정치복원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비공개로 이어진 회동에서 이 수석은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때 부르면 대통령이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순서라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비명계로 꼽히는 박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먼저 만날 경우 자칫 당내 갈등이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한 반응으로 해석되는데 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을 위한 협치의 필요성과 여론의 따가운 비판은 국민의힘 역시 의식하고 있지만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여야 원내대표의 첫 상견례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1년이라도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드리는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우선 정치 복원의 중요한 과제를 우리 두 당이 정말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쟁점이 없는 대선 공통공약 처리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부터 원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여전히 검찰 수사망에 있는 이 대표와의 1대1 회담에는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에 거듭된 제안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나섰지만 검찰의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주변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구속해달라며 검찰이 기획수사,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검찰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조사받겠다며 검찰 소환 통보 전에 자진해서 출석한 겁니다. 수많은 취재진에다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들까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현관을 지나쳐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간 송 전 대표. 출입 신청을 시도했지만 담당 부장검사조차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계획했던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10여 분 만에 발길을 돌린 송 전 대표는 미리 준비해온 4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읊으며 검찰 수사를 맹비난했습니다. 인생털이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 수사 형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검찰 수사를 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까지 이 사건 피의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집권 1년 내내 전 정권의 야당 기획 수사만 하다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수사, 별건 수사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구속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 별건 수사를 중단할 것은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 전 대표의 셀프 출석 발표에 대해 이미 조사 불가 방침을 공연히 밝혔던 검찰도 완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주장이 근거 없는 원색적인 비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거 능력에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는데 수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검찰은 계획했던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때가 되면 송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송 전 대표 역시 검찰이 정식으로 부르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최소 한 차례 이상은 다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방금 보셨던 대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송영길 전 대표의 검찰 자진 출석은 정치권 공방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무엇보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거취가 관심인데 내일 의원총회에서 본격 논의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검찰 자진 출석을 놓고 여당은 여론 호도를 위한 꼼수 출두쇼, 야당은 책임감에서 비롯된 본인 의지로 평가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송 전 대표가 지금 할 일은 위장 탈당쇼, 꼼수 출두쇼가 아니라 돈봉투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정면으로 본인한테 물어볼 것 있으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라. 이런 어떤 본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 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은 여전합니다. 나는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고 도주할 수도 없다.
이런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드림으로써 구속영장 기각의 명분을 쌓겠다. 특히 탈당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녹취록 등장인물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당 지도부로까지 향하면서 계파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적으로 우리는 한번 기다려볼게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당 지도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기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박광원 원내대표가 예고한 내일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의 거취 문제가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원총회 안건으로 원내 운영 방향과 쇄신 의총 방안, 기타 주요 현안 등이 잡혔는데 이 자리에서 탈당 요구가 거세게 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의원들별로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돈봉투 의혹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섣불리 내다볼 수 없지만 총선 1년을 앞두고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민주당 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거론하면서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자 여권에서는 반박과 비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으로 규정한 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맹공을 퍼부으며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자신에게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 보도에 당사자들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보좌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 섞인 내용이라며 공천 문제 자체를 들은 적 없다고 반박했고 마침 국회를 찾은 이진복 수석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 없다고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공천 이야기는 아예도 이야기도 안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걸 최고위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지도부는 당사자 입장을 존중한다며 당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했다 그러잖아. 자기가 부풀렸다고 하잖아. 하지만 당내 비주류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불법 공천 개입이 아닌지 검찰과 경찰이 수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유승민계로 꼽히는 김웅 의원도 보도가 사실이면 당무 개입, 공천권 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반대로 태 최고위원이 전혀 없는 일을 꾸며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을 음해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여당 총선 공천에 분명한 개입 의지를 드러냈다며 누구의 지시와 의중에 따라 태 최고위원을 압박했는지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해명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내용대로 대통령실이 공천을 미끼로 당무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당사자들 부인에도 민주당이 배후까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추가 신병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법정에서 한 위원장과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까지 재판에 넘기며 지난해 9월 시작한 TV조선 재승인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 위원장에게는 위계 공무 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3월 말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을 때와 같습니다. 검찰은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방통위 관계자 등이 TV조선 점수를 일부러 낮춰줬고 이를 한 위원장이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평소 TV조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한 위원장이 재승인을 막기 위해 절차도 무시한 채
시민단체 출신 인물을 심사위원회에 앉힌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통상 4년이었던 조건부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데 관여했고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보도자료까지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평가 점수를 사후 조작한 혐의로 심사위원 2명도 한 위원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구속 기소된 3명까지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모두 6명이 피고인석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 신병 확보 시도가 한 차례 불발된 뒤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장이 다시 기각되면 검찰도 큰 타격을 받는 만큼 곧바로 법정 싸움에 돌입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부인하고요. 적극적으로 제 무고함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장과 검찰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앞으로의 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낯뜨거운 철밥통 지키기를 중단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한 위원장이 민주당 정권에 부한회동하며 방송 장악 음모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한 위원장의 혐의를 언급하며 소속 공무원과 외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의 지침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리는 만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정상적인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직권남용으로 몰아세우고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포장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 중 주어를 제외하고 공개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며 국민은 야당과 전 정권 인사를 향해서만 발동되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소환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결고리를 찾는 데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검찰은 제3자 뇌물죄의 위증교사 혐의까지 더해 주 2회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10여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서 불렀습니다. 지난 2019년 쌍방울이 북측에 보낸 800만 달러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요청한 제3자 뇌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추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면서 경기도와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북 송금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당시 경기도가 어떤 그 대북 송금을 대납을 받을 정도의 어떤 상황도 아니었었다. 하노이 노딜 이후에 어떤 대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이 참석했던 비공개 정무회의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이 대표가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이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 전 부지사와 제3자 뇌물죄 공범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열쇠를 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1월 귀국한 뒤 벌써 넉 달째 검찰 수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며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좀처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최근 쌍방울 계열사 부정취업 의혹을 받는 이 전 부지사의 아들에게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 수사 전부터 지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관련 고발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매주 2차례씩 불러 제3자 뇌물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최근 주가 폭락의 배후로 키움증권 측을 지목했다가 고소당한 라더견 투자업체 대표는 오히려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면서 피해자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수 임창정 씨가 라 대표와 관련된 모임에서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과 합동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거래 내역 등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지난주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골프업체 등을 압수수색했고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더견 투자자문 대표 등 10여 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미등록 투자 일임업은 물론 통정매매 정황을 밝히는 데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잘 못하시겠으면 우리한테 맡기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죠. 1인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고 그건 당연히 불법이었고요. 검찰 수사와 별도로 주가 조작 의혹은 명예훼손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라 대표에게 주가 폭락 배후로 지목된 키움증권과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은 라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키움 측은 김 회장의 주식 처분과 폭락 사태는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라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라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됐다면서 고소해줘서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가수 임창정 씨가 라 대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영상까지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투자자 모임에 임 씨가 직접 참석해 라 대표가 종교라며 능력을 치켜 세우거나 근데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갈 맞아요, 맞아요. 한 달 만에 단기간 수익이 날 것으로 확신을 심는 듯한 발언도 나옵니다.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이거 다 내가 다 해결시킬 거야. 맞아, 맞아. 임 씨 측은 당시 모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오해될 만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투자를 부추긴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2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번 같은 파행은 없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노사 간의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 만에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정부 청사에서 열린 탓에 지난번 노동계 시위 같은 파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절에 분신을 시도했던 건설노조 간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터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위원들은 첫 회의 파행 원인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저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생각의 다름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거나 위원회의 운영 외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나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에서 3.95%만 인상되면 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만 원의 상징성이 큰 만큼 노사 양측은 인상폭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노동계가 올해보다 24.7% 오른 12,000원을 요구한 데 대해 경영계는 터무니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지난 4월 4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2,000원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지금의 저성장 국면에서 물가 폭등까지 더해지며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급락했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장은 너무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주장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중소영세 사업주들한테 사지로 보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올해에도 공익위원들이 칼자루를 쥘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계가 지난 18일 기업 편향적인 인사라며 권순원 공익위원회 사퇴 시위를 벌인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관심입니다. 하지만 차등 적용이 1차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최저임금 고시 법정 시한을 맞추기 위해선 늦어도 6월 말까지 심의를 마쳐야 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경영계가 차등 적용 카드를 내려놓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폭 축소를 제한할 거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던 건설노조 간부가
치료를 받던 중에 끝내 숨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유례없는 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정부 통역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설노조 소속 간부 양모 씨가 이번에 치료받던 화상 전문병원입니다. 수술하기 어려울 만큼 위독해 유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하면서 양 씨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전날 양 씨는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로 다른 조합원 2명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앞에서 휘발성 물질을 몸에 뿌린 뒤 분신을 시도하면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분신의 이유였습니다. 양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노총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유례없는 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하며 탄압한 결과물입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또 앞서 건설노조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예고한 데 이어 민주노총도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오는 10일 전국 단위 노조 대표자들이 모여 전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정부가 건설 현장 폭력행위 근절을 내세워 사실상 노조 죽이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던 노조가 양 씨의 사망을 계기로 투쟁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 씨의 빈소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고인이 살던 강원도 속초에 차려질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습니다. 석유류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7%로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최근 석 달 새 1.5%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6개월 연속으로 5%대를 기록하다 2월과 3월에는 4%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3%대는 14개월 만입니다. 석유류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며 전체 물가 상승세 둔화를 이끌었습니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6.4% 내리며 석 달째 하락했는데 2020년 5월 이후 3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휘발유가 17%, 경유 19.2%, 자동차용 LPG는 15.2% 떨어졌습니다. 농축수산물은 봄철 채소류 공급이 회복되면서 오름폭이 줄어들며 전월보다 상승률이 둔화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양파는 상승한 반면 국산 쇠고기와 쌀, 배추 등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는 지난달 예정됐던 요금 인상이 미뤄지면서 23.7% 올랐지만 전월보다 상승폭은 둔화했습니다. 반면 개인 서비스는 여행, 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6.1%가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4월은 서비스 물가의 상승폭이 소폭 상승하였지만 농축산물, 공업제품, 전기가스 수도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총지수 상승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4.0%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근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소비자 물가에 비해 더딘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통계청은 하반기에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나 국제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충남 일대 야산을 돌아다니며 전국 각지에서 손님을 모집해 억대 도박판을 벌였던 지역 조직폭력배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는 남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2달 동안 추적을 이은 끝에 일당 50여 명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천막 밖으로 사람들이 허겁지겁 도망칩니다. 여기저기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경찰을 뚫고 도망치려다 그 자리에서 붙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도박 대상 및 도박 참여 혐의로 지금 현행범 체포합니다. 지난달 25일 자정쯤 충남 당진시 야산에서 화투 도박을 하던 수십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역 조직폭력배인 40대 주범을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2달간 충남 각지 야산에서 도박장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유지를 위해 면접을 통과한 사람들만 도박에 참여시키고 인적이 드문 야산 10여 곳을 미리 선정한 뒤 매일 장소를 바꿔가며 도박판을 벌인 거로 파악했습니다. 아내가 도박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달간 추적을 벌인 끝에 도박 현장을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진입로가 없는 관계로 사전에 도박 장소 10개소에 대해서 저희 형사들이 개척을 하고 그 산길을 이용해서 사전에 경찰력을 현장 주변에 배치한 후에 경찰은 현장에서 운영자 6명과 참여자 50명을 검거해 주범 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운영자 4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거된 사람 절반 이상이 40에서 50대 중년 여성이었는데 대부분 가정주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도박장 수익이 조직폭력배들의 운영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또 시끄럽습니다. 태영호 의원 목소리로 녹음이 된 건데요.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의원에게 마이크를 잡고 대통령 그 방어를 잘하면 공천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이진복 수석이 했다는 건데요. 파장이 만만치 않아요. 네. 진위 여부를 떠나서. 네. 일단은 태영호 의원의 그 육성이 녹음된 그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더 국민들이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태영호 의원이 이 이야기를 정말 이진복 정무수석에게 들었는가, 이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예. 태영호 의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그것은 내가 좀 과장 확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조금 회의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다음 총선 때 공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서 동요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 매진해라라는 차원에서 공천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과장 내지는 좀 없는 이야기를 붙여서 이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태영호 의원이 이 정도의 설명을 통해서만 입장 발표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진복 수석에 듣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그리고 당원들께 제대로 사과하는 게 저는 맞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물론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를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언론 탓을 하기 이전에 일단 당의 지도부입니다. 핵심 중요한 지도부 최고위원이고요. 그렇다면 최영호 의원이 먼저 제대로 된 사과를 한 다음에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번졌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진복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오늘 직접 기자들과 만나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이진복 정무수석의 그 성정상 그렇게 누구한테 공천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글쎄요,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의원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19대 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태영호 최고위원이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밝혀서 더 이상은 국민들의 의구심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보좌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 섞인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해명이 나온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보좌진이 국회의원실 안에서 몇 사람이 모이는 회의를 녹음한 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요. 저도 처음 보는 일인 것 같아요. 그 녹음 기록이 하여튼 흘러 방송사까지 해서 전 국민이 다 태영호 의원 방에서 회의한 내용을 듣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은 뭐 이진복 의원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뭐 다 부인하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태 의원이 저기서 발언한 것은 맞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실에서 자기 보좌진들하고 얘기한 것이 이렇게 흘러나온 것은 태영호 의원이 공직자로서, 더군다나 선출직 공직자로서 9명 정도의 보좌진을 거느리는 사람으로서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까지는 전무후무하다는 말씀이신 한 거죠? 번도 없었고요. 예. 그리고 4월 한 달만 해도 태영호 의원실이 공개 채용하는 걸 5번이나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 5명을 한 건지 아니면 같은 자리를 여러 번 올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채에 그걸 이제 띄우거든요. 네. 그 띄우는 것에 공개적으로 태영호 의원실에서 5번 보좌진을 모집한다는 그걸 공고를 올렸다고 해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태의원 방에서 지난 이제 3년쯤 된 거 아니겠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태의원이 공직자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매우 적절하지 못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 이건 확실한 겁니다. 예. 이진복 그 정무수석이 태영호 의원한테 뭐 전화를 했는지 만났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일자가 3월 9일이에요. 3월 9일이죠. 네, 3월 9일이면 전당대회 다음 날입니다.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만났는지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진복 수석이 태영호 막 선출된 최고위원하고 접촉을 한 것은 그건 거기까지는 팩트인데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지금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 두 사람이 진실을 얘기할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이걸 아마 무마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예. 그러나 두 번째 얘기, 태의원의 리더십은 정말로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 지금 태의원이 전당대회 내지는 그 즈음에서 2달 동안에 이게 지금 4번째 사고입니다. 발언? 예. 4.3 관련 발언은 선거 때 있었고 또 선거 이후에 있었고 그 김구 발언이 있었고 JMS 문건이 있었고 이번이 이제 4번째 사고인데요. 또 하나 JMS 문건이 나왔을 때 본인이 나와 이 글을 작성한 보좌진을 징계위원회 해가지고 리더십이 없다는 걸 그 당시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태영호 의원은 정말 공직자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고치든지 아니면은 이 자리는 물려야 됩니다. 태영호 의원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유출 경위에 대해서 수사도 의뢰하겠다. 오늘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음된 시점이 3월 9일 전당대회 다음 날이고요. 그때 한참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 때문에 조금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던 시점이었는데요. 이후에 태영호 의원 발언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송에서 이미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전에는 태영호 의원이 본인의 신상 발언 관련해서만 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더 강성 발언을 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의 회담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들은 하긴 했죠. 근데 이게 이진복 수석의 어떤 조언이나 압력에 의해서 그 발언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도 사실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보좌진이 녹취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좌진들은 이제 혹시 의원의 이제 발언을 놓치거나 아니면 지시사항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아마 녹취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 신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는 해요. 보통 메모를 하지 녹취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의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사실 3월 9일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태영호 의원실에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JMS 발언이 관련해서 이제 초안을 작성한 것이 SNS에 올라갔다. 이제 그거 관련해서 보좌진과 나를 동시에 징계하라라고 윤리위에 이제 자진해서 회부하겠다 했던 건데요. 그거는 그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때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어떤 보좌진이 감정을 갖고 있다거나 뭐 의원에 대해서 어떤 뭐 반항의 의미로 이걸 녹취했다고 녹취했고 또 풀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태영호 의원이 자신이 왜 이렇게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보좌진들을 설득하고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과장된 표현 내지는 없던 사실도 좀 이렇게 미화시키고 꾸며내는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해서 이 문제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먼저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뭐 녹취가 유출된 경위를 살피거나 그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없이 그냥 이거 유출된 게 잘못이다라고만 한다면 국민들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먼저 사과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태용호 의원의 사과가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침 오늘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답변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천 이야기는 아니고 이야기도 안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저거는 뭐 최고위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 앞뒤 사항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의 그 사실 여부는 그분들한테 물어봐야지. 네. 자, 나는 뭐 공천 얘기도 일본 얘기도 그런 얘기 전혀 한 적이 없다. 의혹을 있으면 부인하는데 사실 태용호 의원 녹취록 속에는 또 이진복 정무수석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진실을 알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지금 양자가 다 부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사 의뢰하겠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네. 태영호 의원이 뭘 또 잘 오해를 한 건데 이거 수사 의뢰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의뢰한다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사고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 되게 말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수사 의뢰한다면 이 대형 사고가 또 더 대형 사고로 증폭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의심은 가요.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본에서 나온 외교청서를 갑자기 또 찬양을 하는 얘기를 태영호 최고가 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맥락이 맞지 않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런 일이 혹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은 가지만 확인할 길은 없고요. 본인들이 다 부인하기 때문에 이거 수사도 의뢰하기도 어렵겠지만 수사해봐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 의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이것을 모면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일 뿐이지 아무 맥락이 안 닿는 얘기죠. 예. 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태용호 최고위원 측의 해명을 근거로 선긋기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에선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그러잖아. 자기가 부풀렸다고 하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는 거지. 맞다고 했다고 질문을 하세요. 녹취 내용대로 대통령실이 공천을 미끼로 당무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도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뭐 하나가 생겨서 수습하려고 하면 또 하나가 터지고 지금 윤리위 가동해서 좀 분위기 좀 쇄신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또 터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기현 대표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전당대회 이제 성공적으로 치르고 당 지지율도 올리고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 지지율도 올리면서 총선 준비에 이제 박차를 가하려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보다는 최고위원들의 지금 설화, 그렇죠? 국민들의 정서와 좀 동떨어진 이런 발언들 때문에 계속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는 뭐 굉장히 걱정이 많죠. 사실은 뭐 아직 총선이 1년 남았다고는 하지만 지금부터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민심도 다독거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이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공약했던 부분들, 지역 공약, 전국 공약들 다 챙기면서 이제 성과를 하나씩 내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당 지도부가 계속 이 설화에 발목이 잡혀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실수를 했던 어떤 뭐 상황적인 배경에 대한 부족함 때문이었든 간에 이렇게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그런 발언이나 정치적인 언행을 하신 분들은 빨리 사과를 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빨리 극복하는 길이지 아니다라고 도망다닌다고 해서 지금이 나아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윤리위에 뭐 김재원 최고도 그렇고 태영호 최고도 다른 일로 인해서 이미 지금 이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는 이번 일도 본인이 과장했고 거짓말이 섞여 있다고 이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윤리에 회부된 사안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같이 심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 지금 언론을 약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도 사실은 더 말을 해봤자 국민들에게 더 이제 뭐랄까요.
역정을 내거나 아니면 서운한 이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국민들이 서운해하실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말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윤리위 결정이 내려지고 5.18 전에는 이제 내려진다고 하고요. 5월 8일 날 1차 이제 소명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도 조금 이런 설화 관련해서 좀 정리가 되고 최고위원도 다시 이제 심기일전해서 지도부가 조금 새로운 면모로 분위기를 쇄신해서 그렇게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설화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당 윤리위 이제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좀 태영호 의원 건까지 또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태영호 의원뿐 아니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이 두 사람 모두 징계 수위가 좀 같이 올라갈까요? 지금 뭐 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예. 김기현 대표가 지금 대표 노릇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고요. 이번에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이진복 수석에 대해서 지금 민 의원께서는 뭐 변호하고 두둔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진복 수석은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안철수 그 당시 후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막말 이런 수준의 막말을 해서 거의 안철수 의원을 매장하는 수준의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고 유승민,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그냥 산에다 갖다 버려버린 거 아니겠어요? 후보들인데 유력 후보들을 다 갖다 없애버리고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막말을 한 경력이 있고 더군다나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강남의 공천 문제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이상한 얘기를 태영호 최고위원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걸 국힘당 내부나 여의도 쪽에서는 진실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내부가 불안하다. 국힘당의 내부가 지금 검사들 집단으로 공천 신청하러 들어온다라는 그 소문하고 맞물려 가지고 매우 불안한 건 맞죠. 따라서 어떻게든지 김 대표가 자기 리더십을 세우려면은 강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내 유승민, 김웅 이렇게 비주류 중심으로 수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대 범죄다. 사실이라면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태영호 의원은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것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지만 사과로 끝날 것은 아니고 뭔가의 자리를 내려놔야 된다. 이 얘기를 담고 계셨던 거죠. 글쎄요, 뭐 최고위원 자리든 어쨌든 본인이 일단 이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진복 정무수석이 발언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그렇다면 이제 김웅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말한 것 중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거는 아니라는 건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렇다면 왜 태영호 의원이 그런 과장된 그런 발언들을 해서 보좌진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도록 했는가? 물론 유출은 그 다음 문제고요. 그 부분은 뭐 본인이 뭐 보좌진들을 안심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정무수석이 한 발언이라고 했을 때 보좌진들이 받아들이는 무게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과장 섞인 거짓을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이걸 밝히지 않으면 사실은 당내에서도 분란이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 만찬이 있었는데요. 국빈 방미 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텐데 오늘 참석자를 봤더니 최고위원들은 없더라고요. 이게 원래 안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좀 안 가는 겁니까?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부 핵심들만 모이는 경우도 있고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뭐 정책위 의장 정도 대변인까지 해서 모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최고위원들까지 다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설화들도 있고 윤리위 회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윤리가 개최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민심도 고려해서 아마 핵심 지도부만 참석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만 없었더라도
의도라면 최고위원들까지 가서 대통령이 그동안 고상하고 참모들과 함께 고생했던 그 순방 성과를 함께 나누고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전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최고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매우 안타깝다. 예. 대통령이 야당과는 언제 만날까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뭐 1년 다 돼가는데 만남이 성사 안 되는 상황인데 오늘 국회의원 이진복 정무수석이 여야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만남이 있으면 대통령이 국회로도 오겠다까지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순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 또 못 만나는 겁니까? 글쎄 박광원 원내대표가 되니까 바로 그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걸 공식화한 거죠, 정무수석이. 근데 이걸 박광원 원내대표가 신임 선물이라고 해서 덜컥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죠. 네.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또 박 원내대표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데 신중한 그 성격으로 봐서 그래 만난다니까 한번 만나자 이렇게 받을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럼 민주당 내부가 더 시끄러워집니까? 뭐 분위기가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네. 이건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 대통령실로서도 어차피 안 될 걸 한번 찔러나 보자 하는 분위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조금 심기가 불편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꾸 이제 이재명 당대표와 영수회담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야당 당대표와 만나서 많은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리고 또 대안을 마련하고 또 타협 협상을 해서 뭐 좋은 공약들도 많이 지켜나갈 수 있고 법안도 통과시키면 좋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외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재판장에 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아무리 야당 당대표라고 해도 그분과 같이 마주하고 국정을 논의하는 게 글쎄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모습일까,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그 모습일까라는 점에서 전 대통령실의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오늘 아마 박광원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으니 그럼 우리 적극적으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께도 그리고 협상하는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제안을 했는데요. 박광원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뭐 비명계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대표나 친명계 의원들의 눈치가 좀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박광원 원내대표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 국민의힘의 지도부뿐 아니라 대통령실과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만 뭐 저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때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그런 그림도 조만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야당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도 이렇게 손을 먼저 내미는데 뭐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좀 분리해서 대응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의구심 정도의 뭐 사법 리스크라면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참모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여당 지도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적극적으로 저는 이재명 당대표와 대표와 저는 뭐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당 지도부들은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와. 그런데 국가의 대통령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이재명 당대표 사퇴하고 재판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한 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거에 대한 사실 정치적인 부담감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과의 만남은 언제나 이루어지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민주당 상황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예고한 대로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그러나 거부당했죠. 청사 밖으로 나와서 진행한 기자회견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 결권 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이야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검찰청사 밖에서 지금 쏟아냈는데 어쨌든 검찰이 부르면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갔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대국민 대언론의 모습을 저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죠. 분명히 어저께 오지 마라는 얘기를 변호인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통화도 불가능할 거다는 아마 굉장히 디테일한 절차적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거기 면회실의 직원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그러고 그게 끝이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 방원 만나는 수준으로 끝나는 건데 이게 검찰이 내린 결정 중에서는 가장 모욕적인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안 만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강하게 전달을 했을 거고요. 오늘 간 이유는 저런 대언론 대국민 메시지가 있고 그게 가장 큰 이유는 구속영장이죠. 그 구속영장 중에서 도주 우려의 사항은 이번에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 또 하나는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 그 송 전 대표의 연구소에 대한 수사에 대한 항의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이 지금 언론에 공개가 돼가지고 녹음 파일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미 이 방송들을 통해서 네. 많이 흘러나왔거든요. 추가적인 녹음 파일의 공개를 좀 막았으면 하는 의도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여요. 그런데 그 이제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녹음 파일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지금 짐작이 안 되고 지금 현재 녹음 파일에 극히 일부분만이 공개가 돼 있고 나머지 많은 그 파일들이 무슨 내용과 어느 시기를 포함하고 있을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의 출두였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뭐 잦은 출두한 정치인들이 찾아보니까 없지는 않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보통 가면은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하고 나오고 보통 이런 모습인데 오늘은 정말 문전박대를 당한 이런 상황인데 송영길 대표는 검찰이 지금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 송영길 전 대표가 무리한 겁니까? 검찰이 무리한 겁니까?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이 여러 건이 있죠. 그런데 저도 이제 검찰에 대해서 익숙하진 않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압수수색을 하고 나면 그 증거물들을 취합하고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취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뭐 기사에는 우두머리라고도 나오는데요. 핵심 인물인데 그 핵심 인물이고 사실 야당의 전 대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후에 뭐 구속영장이든지 뭐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탄탄한 증거들이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오늘 자진 출두를 했어요. 이게 본인은 굉장히 낮은 자세로 그다음에 먼저 스스로 자기 주변들을 지키면서 내가 나가서 먼저 하겠다. 모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만한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국민이 내가 억울하다, 내가 나가서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겠다 이럴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민주당의 전 대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지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정말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수사 협조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냥 검찰이 조사가 끝난 다음에 수사 분석이 끝난 다음에 송영길 대표를 소환할 때 그때 나가서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말씀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저렇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쇼라는 말이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구속을 피하기 위한 쇼다, 뭐 오만한 모습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의 자진 출두는 좀 잘못된 전략을 채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4월 22일에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틀 뒤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에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렇게 검찰에 자진 출두했는데 조사가 안 이루어진 이런 상황까지 온 건데, 자, 여당에서 뭐 검찰을 비판하긴 했습니다만은 송 전 대표 행보를 보는 민주당 내 시간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탈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매 매듭마다 뭔가 반응을 보이는 건 맞지 않죠. 더군다나 지금 김의겸 대변인을 하려다가 김의겸 대변인이 본인도 그렇고 송 대표 본인도 그렇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비판을 바로 수용을 해서 취소했거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요. 송 대표의 행보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현재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연관된 것으로 자꾸 여러 가지 녹취가 나오고 있는 그런 현직 의원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사실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당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최대의 문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취임을 했으니까 그리고 곧 의원총회를 하고 또 쇄신 의총을 하고 그렇게 지금 예정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의원총회들을 통해서 박 원내대표가 뭔가 당의 분위기나 당의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요. 민주당이 내일 그러니까 쇄신 의총 전에 박광원 원내대표 취임 이후에 그러니까 첫 의원총회를 여는 상황인데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정근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 두 의원, 지금까지 탈당 안 하고 있는 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송갑석 최고위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이 또 어떤 개인이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전체 진상이 밝혀지기 전이다 할지라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또 상당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진 탈당 권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뭐 라디오 인터뷰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내일 이성만, 윤관석 이 두 의원 거취 문제가 의총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의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만 이 문제는 원내대표만의 권한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권한에 해당하고 원내대표도 그중에 N분의 1로서의 원내대표의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4월 달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당이 송영길이요 돌아와다오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송영길 돌아오니까 쫙 끝났고 탈당을 하니까 이걸로 끝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함구령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하는데 보면은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거기 밀착 경호를 하고 있어요. 금정령까지 지금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탈당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탈당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되는 의원들이 두 사람이나 이름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뭔지 새 원내대표가 방향을 정해야 되는 지금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의총에서 아마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을 받아가지고 당 지도부에다가 전달을 해서 당 지도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분위기 쇄신, 방향 전환, 방향 설정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의총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의총을 해봐야 뭐 카더라 이런 얘기 가지고 공방밖에 안 된다. 팩트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진상조사단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지켜보자 이런 의원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는 하셨습니다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진상조사단을 예. 꾸리는 게 처음부터 얘기 나왔었죠. 자체 조사를 하자. 우리 네. 스스로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의원들은 스스로 밝히고 뭐 탈당을 하든 거기에 대한 이제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녹취록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의원들도 그 녹취록에 설령 받은 의원들이 내 이름이 등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먼저 자기가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만약 하나 녹취록에 내 이름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의원은 억울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글쎄요. 이걸 갖다가 자기가 나는 받았다라고 다 이야기를 할지 뭐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성만 윤관석 의원들 말고 또 녹취록에 삐삐삐해서 나오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은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맞는 경우들도 있어서요. 이게 진상조사단을 꾸려도 얼마나 의원들이 양심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솔직하게 답을 할 것인가. 만일에 그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1차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검찰 조사 결과 그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은 국민들에게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사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들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양심에 밖에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저는 이거는 검찰 수사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과연 이걸 이제 와서 밝힐까 거기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편입니다. 예. 어쨌든 내일 의총에서 의원들이 뭐 머리를 모은다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7일, 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한다. 오늘 양국이 모두 같이 공식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여름쯤 오기로 했는데 좀 빨라졌어요. 네. 네. 빨리 오기로 결정을 한 것은 오히려 잘된 측면이 있죠. 또 늦어지면 8.15 하고 잘못하면 근접해지면 여러 가지로 양국 국민의 정서상으로 좀 더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그 공식 방문을 하고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아마 양국이 다 한 것 같고요. 예. 이렇게 1박 2일로 왔다 갔다 하는 외교를 하는 것은 오래간만의 일입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많이 있었고요. 한일은 원래 이렇게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 사이에 외교 관련자들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요. 좋은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그렇게 기다리는 컵의 빈잔 반을 좀 채웠으면 좋겠는데 예. 일본의 정서상으로 아무리 선거는 끝났다고 그러지만 더구나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배경으로 봐서 빈 컵 반 채운 것을 반을 채울까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매우 회의적입니까? 자, 일본이 정말 이 반 컵에 물을 채울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데 특히 강제동원 그 피해 배상 우리가 제3자 그 해법을 제시한 만큼 일본도 뭔가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은 많은데요. 하나 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셨습니다만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관계를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뭐 직접적인 사과 표현은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 국민 정서에 좀 성의 있는 표시 정도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지금 이제 협상팀들이 실무팀들이 지금 실무 협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사실은 기시다 총리의 방안이 지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중순에 있을 G7에서 만날 거를 대비해서 미리 방안을 한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서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방미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지금 수출 심사 우대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우리나라가 4년 만에 들어갔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속도가 약간 좀 더디게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복원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어떤 형태든지 좀 일본 측의 사과나 아니면 유감 표명이 있기를 저도 기대하면서요. 네, 일본 내 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좀 테러까지 있는 굉장히 일본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또 조심스럽게 한 발짝 내딛고 있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조금 더디지만 분위기는 점점점 우호적으로 변화가고 있고 결국에는 미국, 일본, 그다음에 한국이 중심이 되는 이런 경제 블록화, 안보 블록화에 우리가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야당에서는 대일 외교를 두고 이제 굴욕 외교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자, 어떤 부분을 특히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될까요? 글쎄 뭐 좋은데 좋은데 기본적으로 일본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 성의는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잘못하면은
오히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여파로 한미일 군사 협력 카드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지금 한미일 군사 협력이 앞으로 미래의 방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까지 가려면은 여러 가지 전제 조건, 그러니까 빈 반컵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예. 일본이 과연 국내 정치적으로 그걸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회의적이라는 말씀이죠. 또 다른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역으로. 예, 알겠습니다. 정상 간의 친밀감을 높일 여러 가지 친교 시간들도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1박 2일 좀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좀 짧은 일정인데요.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기시다 총리 어떤 발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두 분도 가지고 계시고 시청자 여러분도 바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에서 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공지하며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일 때 기시다 총리를 서울로 초청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번 기시다의 답방을 통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오는 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일본 외무성이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7일과 8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방문은 올해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양 정상이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이른 답방이 결정되면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 등 결속이 더 단단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사 문제 등에 있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지도 큰 관심거리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약 50일 만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이 성사되면서 양국 간 관계 개선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두 정상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와 수출심사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따른 협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예상보다 빠르게 한일 두 정상이 만나게 됐다는 점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달 중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전 한일 관계를 보다 안정된 궤도에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방미 당시 3자 협력 강화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가 담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Mr. President, I want to thank you and your courageous principled diplomacy with Japan. We'll strengthen our trilateral partnership. It makes an enormous difference. 미국을 방문 중인 일본 여당인 자민당 2인자 모테기 도시마스 간사장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관심은 기시다 총리의 방안에서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상응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지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정치적 운신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해법이 발표된 이후에 저희 대통령께서 일본도 다녀오셨고 또 셔틀 외교도 재개되고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리스트도 복원되고 수출 통제 문제도 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남아 있는 어떤 컵의 반, 물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한일 양국은 윤 대통령의 방미 전부터 기시다 총리의 답방 문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는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제사회에 이 북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앞 야외 공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워싱턴 선언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중국의 강한 반응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중국이 전혀 동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이의를 제기하려면 핵 위협을 줄여주거나 적어도 안보리 제재라는 국제법은 지켜줘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반중 그리고 친미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강조한 겁니다. 다만 중국이 적대 행위만 안 하면 얼마든지 경제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마이크를 잡고선 취임 1년을 맞은 소회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판도 받고 또 뭐 격려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언제 1년 오나 했더니 벌써 1년이 이제 왔습니다. 대통령을 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심이라고도 했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성과 자료를 내고 자화자찬하는 건 국민 앞에 예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 깜짝 등장한 윤 대통령. 지난해 11월 출근길 약식회견 중단 이후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한 건 거의 6개월 만인데 이런 농담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취임하고 메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급격한 개혁보다는 꾸준한 변화에도 방점을 뒀는데 취임 1년을 맞아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지 관심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일부가 모레 용산 어린이정원으로 재탄생합니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단장을 마쳤는데요. 조은지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서울 한복판이지만 120년 동안 갈 수 없었던 곳 용산. 지난 1904년 한일 의정서 체결 이후 일본군이 광복 이후엔 쭉 미군 기지로 활용됐던 금단의 땅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쪽 30만 제곱미터가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조성돼 어린이날 하루 전인 4일부터 국민에게 개방됩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이 모두 끝나면 여의도보다 크고 뉴욕 센트럴파크보다 작은 300만 제곱미터 전체가 용산공원이 되지만 정부는 그 일부를 먼저 열었습니다. 미군 장교들이 지냈던 붉은 지붕의 주택들은 문화와 휴식, 편의공간으로 변신해 이국적 풍경을 자아내고 홍보관에선 조선시대부터 최근까지 120년 용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6만 6천 제곱미터 푸른 잔디마당과 야구장과 축구장이 있는 스포츠필드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널찍한 공간입니다. 이곳 전망 언덕에서는 대통령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남산 서울타워도 한 폭에 담깁니다. 용산공원 개방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윤 대통령 약속이 지켜졌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을 가꾸고 국민과 소통 접점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임시개방 때 문제가 됐던 토양 오염 문제에 대해선 환경 모니터링을 촘촘히 시행한 결과 정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검찰의 거부로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주변 사람 대신 자신을 구속해달라며 검찰이 정치 수사,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수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에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공안부에 배당되어 수사해야 될 사안입니다. 장관이 직접 하명 수사를 하는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기획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별건 수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로 압수영장에 기재된 9,700만 원 돈봉투 의혹 사실에 집중하여 규명하되 실제 사실이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되면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1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사단법인이자 기재부 지정 기부단체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 행위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와 관련된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일부 녹음 파일이 공개된 사실관계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송 전 대표가 자진 출석한 의도가 뭔지를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6장 분량이나 준비해온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문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비판으로 채워졌습니다. 물론 사과도 했습니다.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수수 논란에 대하여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재작년 당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는 사실상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제기된 일부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선 방어권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특히 송 전 대표가 직접 돈봉투를 뿌린 정황이 담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녹취에 대해선 강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후원 조직,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와 관련해선 회계장부를 분석하면 되는 일이라며 경선 자금으로 한 푼도 가져다 쓴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잇따라 공개된 녹음 파일 속 돈봉투 살포 정황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이렇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고. 검찰의 조사 불가 방침에도 송 전 대표가 자진 출석을 강행한 배경엔 준비한 입장문 내용대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의도가 우선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 향후 있을지 모르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할 때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치고 실제 출석도 하는 모습이라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 과거 잠적 나흘 만에 자진 출석한 이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차례 모두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사전 조사나 면담을 통해 검찰이 준 패를 미리 탐색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거란 해석도 나오는데 검찰의 거부로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 의도와 무관하게 압수물 분석과 주변 조사에 더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오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의진 위원장은 윤리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연아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 의혹 관련 조사 실시를 오늘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강도 높은 당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은 시의원, 도의원이든 공천도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속도를 붙여서 할 예정이니까 많이 시간 질질 끌지는 않을 겁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향해서 법정에서 고함을 치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정 전 실장의 뇌물 등 사건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준 1억 원의 출처와 정 전 실장에게 줬다는 5천만 원의 출처를 변경했단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의 지적에 대해서 헷갈린 부분도 있지만 돈을 전달한 장면은 명확하게 기억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이 거짓말이 탄로나서 위기에 봉착했다고 공격하자 피고인석에 앉은 정 전 실장을 노려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장 변호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낸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단체가 내일 부분 파업을 진행합니다. 간호법이 재검토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총파업에 들어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간호법 국회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연대가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실력 행사에 나섭니다. 우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하루씩 연가투쟁과 단축 진료를 하는 부분 파업이 이뤄집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기다린다는 입장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는 5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다만 이번 부분 파업은 간호조무사들이 연차를 내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진료 차질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들의 참여도 적극 독려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예 문을 닫는 병원은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의료연대도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마다 부분 파업 시간과 형태를 자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총파업까지 간다면 대학병원의 교수와 전공의를 포함해 거의 모든 직역의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연가투쟁과 휴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또 응급 환자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점검하는 등 파업으로 인한 진료 차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던 건설노조 간부가 결국 숨졌습니다. 건설노조는 오늘 낮 1시쯤 소속 간부 양모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 씨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양 씨는 다른 조합원 2명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업체에서 8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의 사망 소식에 민주노총이 대정부 총력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도 요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노동자들을 위한 날에 정권의 탄압으로 건설 노동자가 분신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20만 노동자들의 뜻을 모아서 윤석열 정부에 준엄하게 요구합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고 직접 사과하라. 건설노조 탄압에 선봉대를 자처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오는 4일 목요일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다음 주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전국의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면적인 투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분신으로 저항하고 오늘 운명을 달리하신 조합원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택배노조가 경찰이 쿠팡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를 방관하고 노조원을 불법 연행했다면서 쿠팡 편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오늘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사측이 상급 노조 간부나 노동자들의 현장 출입을 막아 부당 노동 행위로 신고했지만 경찰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쿠팡 측은 택배노조 관계자들의 현장 난입으로 척추가 부러지는 등 직원 7명이 다쳤고 노조 관계자 3명은 경찰에 입건됐다면서 노조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주장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의 관계자들이 서울에서 계속 재판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황모 씨 등 4명이 낸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피고인 가운데 1명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았는데도 4명이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는 건 부당하다며 창원으로 사건을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황 씨 등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를 반대했고 1심 재판부 역시 이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밤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던 붕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안전 진단이 시작됐습니다. 설계 미비 또는 부실 시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주요 시공사인 GS건설이 공사하는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1층 주차장 상판이 순식간에 주저앉았습니다.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콘크리트는 과자가루처럼 부서졌습니다. 시공사는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사고 현장에 철골빔 300여 개를 시공했습니다. 올해 말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했고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3개 회사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25층까지 10개 동 964세대가 건축 중인 곳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도 하루아침에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지금 무슨 정신으로 저희가 현장을 지금 발로 뛰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분노해 계신 상태이고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원인 규명과 정밀 안전 진단에 나섰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고라고 질책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대단히 부실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거 철저하게 무량판이 됐던 뭐든 GS건설 모든 현장에 대해서 완전 점검을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사고 원인은 설계 미비와 부실 시공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계는 LH가 담당했습니다. 붕괴된 곳은 하중을 지탱하는 보호 없이 기둥에 슬래브가 바로 연결된 방식인 이른바 무량판 구조입니다. 1995년에 붕괴했던 삼풍백화점, 지난해 1월 공사 중 붕괴한 광주시 화정 아이파크 등도 무량판 구조였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성착취물 관련 범죄자 11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이들 가운데 성착취물을 제작한 3명은 구속됐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20대 A씨 집을 덮칩니다. 장애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청소년은 만난 적이 있죠. 만난 것도 그냥 술 먹고 그냥 가끔 만난 것도 있어요. A씨는 채팅앱에서 만난 10대 여학생 3명에게 용돈을 주고 담배도 사주겠다며 꼬여 모텔 등에서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입니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수사를 벌여 A씨 등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자 11명을 검거했습니다. A씨를 비롯해 지적 장애를 앓는 10대 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50대와 전 여자친구의 성착취물을 갖고 있던 20대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또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10대 청소년을 포함한 8명을 불구속 수사했습니다. 경악스럽게 좀 엽기적인 사진도 좀 많았고 영상도 많았고 해서 되게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그것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좀 검거를 한 겁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피의자들은 용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성착취물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여럿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로 넘기고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유흥주점을 거점으로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또 유통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런 조직이 더 있는 곳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한 주점에서 외국인 여성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알고 보니 마약인 엑스터시를 투약한 뒤에
환각 증세를 보여 이상한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해양경찰이 최근 거제의 유흥주점을 거점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퇴학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15명을 검거했는데 모두 외국인입니다. 유흥주점 업주와 종사자들, 또 이 주점을 드나들던 손님인 외국인 선원이나 양식장 노동자들입니다. 마약을 판매하는 유흥주점과 주점 운영자, 접대부,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 선원 등 피의자들의 인적 사항과 각자의 주거지 등을 파악한 후 유통 총책과 상위 판매책, 중간 판매책과 일선 판매책은 모두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덜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만 이용해 거래했습니다. 치밀함을 보였으며 유통 총책은 상위 판매책이 배신하면 외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해양경찰은 검거한 15명 가운데 7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남해안의 조선소 밀집 지역에 비슷한 유통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금융권을 사칭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름까지 지칭하면서 통장이 개설됐으니 본인이 아닐 경우 신고하라는 문자로 금융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불안 심리를 악용한 수법인데요. 속아 넘어가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A씨는 최근 농협 통장이 개통됐으니 본인이 아니면 신고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 이름까지 적혀있는 문자에 놀라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걸자 농협 사고예방센터라는 곳이 나왔습니다. 기사가 지금 비대면으로 개통되었다고 확인되었는데요. 네, 맞아요. 네, 혹시 본인께서 네, 없어요. 저는 얘기한 적도 없고 신청한 적도 없고. 몇 분 뒤 이번에는 경찰이라며 다른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관 정유입니다. 농협에 신고 접수 받고 제가 연락을 좀 드린 건데요. 아니 그냥 문자가 와가지고 전화를 했죠. 그래서 하지만 사람이 없는 곳에서 통화하자거나 다른 통장 잔고를 물어보는 등 수상한 질문이 이어지자 이상한 생각에 112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이버 경찰 수사에서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는 A씨처럼 비슷한 사기 문자를 받았다는 게시물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통장을 개설했을 때 은행들이 발송하는 메시지와 거의 같아 내용만 보면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구별할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들이 보입니다. 발신 번호가 002로 시작하고 국외 발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내 은행이라면 당연히 해외 발신 번호로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진짜 은행에서 보낸 메시지는 발신 번호와 문자로 안내하는 전화번호가 같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안내된 전화번호 대신 스스로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검색해서 문의하는 겁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았을 시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확한 고객센터 번호를 찾아서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이스피싱 불안 심리를 악용한 새로운 사기 수법. 당황하지 말고 문자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투자자 몰래 막대한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임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자산운용사 임원인 46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임원 2명을 비롯한 나머지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재작년 12월까지 회사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제공한 뒤 대가를 받거나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투자 수익을 보고도 투자자들 몰래 수익금을 빼돌리고 실제보다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사들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 결제 거래 CFD를 하는 개인 전문 투자자가
매년 급증해서 2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 전문 투자자는 2020년 말 11,626명에서 2021년 말 24,365명으로 1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2021년 중 CFD 거래 규모도 70조 1천억 원으로 2020년에 30조 9천억 원 대비 2.3배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 전문 투자자의 CFD 거래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19년 11월 모험 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 투자자 육성을 위해서 개인 전문 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제 부담과 여론 악화 우려로 지연된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시간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며 결정만 되면 긴급하게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10원 안팎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388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인천지검 형사 5부는 오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60대 건축업자 남모 씨의 인천 미추홀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기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천 사무실뿐만 아니라 남 씨가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한 강원도 동해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사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자 박모 씨 부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기 동탄 신도시 등에서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박모 씨 부부는 최근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34건으로 피해액은 160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YTN이 보도한 서울 은평구의 전세 사기 수사 대상이 된 임대인은 알고 보니 주거지로 쓰면 안 되는 상업용 빌라를 상당수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저희가 취재한 피해자들도 이런 상업용 빌라에 살다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경찰은 임대업자를 입건해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난 1일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진 A씨. 6년 전 A씨가 들어간 서울 은평구 집이 하필이면 근린생활시설, 즉 상업용 빌라라서 돈을 받아내기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 보험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YTN 취재 결과 임대업자 E씨가 은평구에서 보유한 상업용 빌라만 수십 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세인이 그 사람 거에 있는 거는 뭐 주의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저희는 소유주를 이제 체크를 하죠. 권세 같은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건립되는 건축물로 주로 목욕탕이나 체육관 같은 상업용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일반 주택보다 건물은 더 높게 지으면서 주차 공간은 더 적게 확보해도 됩니다. 때문에 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상가용 건물을 위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곳에 살게 된 세입자입니다. 주거 목적이 아닌 곳이라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세입자의 채권도 최후순위로 밀려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근저당을 잡아놨다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무척 낮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업자 E씨가 애초에 이 점을 노리고 근린생활시설만 골라 사들였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합니다. 좀 나쁜 케이스인데요. 이게 세입자는 주택인 줄 알고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주로 사기 당하시는 분들이 2030, 지식도 부족하고요. 경험이 좀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서민들에게 양질의 집을 값싸게 제공해주려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 노인네들 이런 거 내가 돕고 사는 사람이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3억이 나왔어요. 또 종합부동산세가 남은 것도 없이. 뭐 대출 이자고 뭐고 살 수가 없어요. 날짜 돌아오고 막느라고. 그러나 경찰은 이 씨가 무자본 갭 투자로 무리하게 주택 개수를 100채 가까이 늘려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어린이 킥보드 사고가 나들이가 잦은 5월과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어린이용 킥보드는 제품마다 내구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책을 나가면 밖에서 킥보드 타는 어린이들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놀이로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인기 만점인데 안전사고가 복병입니다. 최근 3년 킥보드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를 살펴봤더니 3분의 1 가까이가 요즘처럼 바깥 활동이 늘어나는 5월에서 6월 사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대부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서 발생했고 다친 곳은 머리와 얼굴이 가장 많았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거친 노면, 내려막길 주행 자제 등의 안전수칙 준수가 꼭 필요했습니다. 충격 내구성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인기 브랜드 1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은 3차례 충격을 가해도 이상이 없는 반면 2개 제품은 한 차례 충격에도 플라스틱 부품이 망가지거나 빠져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약했습니다. 다만 구조나 유해물질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또 한 개 제품은 장애물 위를 주행했더니 바퀴 너트가 헐거워지는 현상을 보여 제조사가 방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별로 무게나 바퀴 크기 등 재원이 다르고 반사등과 미끄럼 방지 발판 등 부가 기능에 차이가 있다며 구매 전 꼼꼼한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 예고한 대로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인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면 그 다음 월요일인 29일이 빨간 날이 되면서 사흘 연휴가 생깁니다. 석가탄신일과 함께 성탄절도 올해부터 대체 공휴일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어린이날이 포함된 이번 주 후반에는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며 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과 어린이날인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준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비와 함께 어린이날에는 전국에 강한 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대평원 지대인 미국 중부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90여 대가 뒤엉킨 교통사고가 일어나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모래폭풍이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황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원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 차들이 꼼짝도 못한 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행렬 앞쪽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성급한 운전자는 역주행으로 위험천만하게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정오가 가까운 시간이지만 사고 현장은 수십 미터 앞쪽도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흙먼지 투성입니다. 서로 부딪힌 차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그 사이를 구조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대형 화물차 2대에는 불이 붙어 폭발까지 일어났습니다. This is a difficult scene, something that is very hard to train for, something that we really haven't experienced locally. 미국 중부 일리노이주와 미주리주를 잇는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 차량 90여 대가 뒤엉켰습니다. 2살 아이부터 80대 노인까지 여러 명이 숨졌고 30여 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At this time, we have reports of more than 30 people being transported to multiple area hospitals. Injuries range from minor to life-threatening. 사고는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경찰은 파종을 위해 곱게 부숴놓은 흙이 돌풍에 실려 고속도로에 몰아쳤고 결국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사고 당시
우리나라의 강풍 경보 수준인 최대 시속 74km의 돌풍이 불었다고 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 한 대가 오늘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와 타이완 사이 상공을 통과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대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 통합망료간물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무인기 추정 비행체가 동중국해에서 날아와 타이완 동쪽을 비행한 뒤 타이완과 필리핀 사이 바시 해협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옷차림도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무척 따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아침에도 서울 기온이 14도로 오늘보다 쌀쌀함이 덜하겠고 낮 기온은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은 하늘도 맑아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잔뜩 끼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영동과 경북 일부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2도, 광주 13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6도, 광주 23도, 대구 25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부터 어린이날인 금요일까지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오겠고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주말까지 길게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